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신흥국 주식파트장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도 함께 해주시고 네, 또 두 번이나 오늘도 불러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뭐 됐는데 전망 냈다고 해서 좋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 같네요. 또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어제는 이제 좀 거시적인 이야기였고 오늘은 또 유망업종 투자 포인트 아마 오늘 또 이제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 가져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뭐 버텨줘야 미국 시장이 너무 위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해 이제 투자자들이 괴로워하셨고 제가 이제 유망업종 얘기를 드릴 건데 국내 시장이 이제 미국처럼 가면 좋겠지만 중국이 중간에 껴있고 항상 오늘 시장도 보면은 뭐 저희 분위기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뭐 시클리커 이런 포스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낙폭을 줄인 거는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상품 가격이 폭락을 하고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중국의 유망업종도나 주도주가 어떤 애들인지 좀 보고 저희가 이제 수급도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의 주도주에 대한 생각을 좀 들으시면서 국내 투자에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그 어제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있을 거니까 정책이나 매크로에 대한 환경을 일단 제가 어떻게 깔아놓고 중시장을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는 1분기쯤에 연착륙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중국 경기는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1분기 정도면 지금 중국의 제조업이나 부동산이 문제가 있는데 바닥은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대략 한 5% 중반 정도 성장할 것 같고 제가 그림 하나 띄워놨는데 중국은 뭐 아무래도 정책이 중요하고 정책이 올해 들어서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내년의 상황을 보면 보시는 그림은 중국의 유동성 증가율이 회색선이고 채권 쪽에 이제 재정 지출의 일종의 프락시 대리 지표를 보는 지표가 바닥에 와 있습니다. 참 중국 애들이 공평한 게 뭐냐면 2020년하고 2021년을 그냥 2년 평균으로 놓고 보면 그냥 거울처럼 확 올렸다가 작년 11월을 정점으로 확 떨어뜨렸습니다. 데칼코마니 같네요. 네, 완전히 그냥 똑같이 떨어뜨려 놨죠. 증가율로 보시는 거니까 내년에 중국이 참 유리한 거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유동성, 뭐 어떤 재정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긴축 부담이 높은데 중국은 그나마 이런 걸 내세운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긴축 부담이 제일 낮은. 그러니까 올해 허리띠를 졸라 맸기 때문에 그게 좀 올해 힘들긴 했는데 내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중국의 재정이나 통화나 이런 것들은 아주 센 부양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시작한다는 게 일단 메리트라고 저희가 가정을 깔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산업 규제잖아요. 뭐 공동부유, 플랫폼 규제, 교육을 거의 공교육화 시키고 게임 규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제가 띄운 그림은 MSCI 차이나 업종별 기준으로 EPS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여드린 거고 제가 참혹하게 떨어진 내수업종만 좀 발라낸 거거든요. 음식료, 건설, 전자상거래, 자동차, 뭐 부동산 이런 것들입니다. 대체로 중국 정부의 이제 기조 자체는 서비스업을 조금 더 괴롭히고 있고요. 서비스업을 뭐 육성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닌데 중국의 모든 돈들은 올해 기준으로는 다 제조업 쪽으로 나갔고 서비스업은 공포도 느꼈고 돈도 안 갔고 추정치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중국의 주도주는 사실은 여전히 제조업 쪽이고 신재생 쪽이고 테크 쪽이긴 한데요. 올해 이제 워낙 규제가 셌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규제는 휴직이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휴직이라는 의미는 올해 들어서 공동부유나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펜스를 만들고 세팅을 좀 세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년에는 이 펜스 안에서 어떻게 이제 서비스업이 움직이는지 규제 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중국 정부가 지금 하나를 할 것 같으면 두세 번 단계를 더 나가서 규제를 이제 세게 했기 때문에 세팅 과정이 공포였다. 그래서 내년에는 규제에 대해서 새로운 공포보다는 약간 이제 좀 지켜보는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도주를 고를 때 저희가 이제 내년에 소위 말해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냐 아니냐 이제 판단을 할 때 저는 상반기까지 중국의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화학도 좋았고 석탄도 좋았고 에너지도 좋았고 소재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이제 상품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는 요인들이 공급에 대한 기대가 균열이 나온 것도 있고 수요에 대한 기대가 이제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난 1년 동안은 상품 가격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공급 쪽에서 키운 거고요. 이게 빠지기 시작을 했고 9월 달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정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제가 어느 정도 부분을 중국이 기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원자재를 50% 쓰는 나라인데 제일 먼저 방역에 성공해서 제조업을 1년 동안 돌려서 석탄 가격이나 전력 대란이 날 정도로 굴리다가 그게 정점을 지나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수출이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포스코 화학 포함해서 중국이나 한국의 시클리컬이 조금 중력을 밑으로 받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할 걸로 보고 우리나라는 이미 조정을 좀 받은 시클리컬의 경우는 1분기쯤에 공급 요인이 아니라 수요 쪽에서 이제 바닥 확인 신호가 들어오면 저희는 먼저 좀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에도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구간은 지금 정점을 좀 지나고 있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소위 말해 이제 신재생이나 테크 같은 성장주를 고르는 거는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뭐 금융이나 경기 민감주들은 상반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가정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걱정하는 게 지금 전 세계가 걱정하는 게 이제 인플레인데 중국이 기여하는 바가 뭐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점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클리컬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내 어제도 이제 슬쩍 말씀을 좀 드린 게 국내 전통 제조업 쪽 에너지, 그러니까 정유, 화학, 조선, 철강 같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과잉을 만들고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해서 인건비 상승하는 거를 전기료로 커버시키고 태양광까지 포함시켜서 사실은 시장을 다 망쳐버리잖아요. 나쁜 놈들이죠. 공급 과잉을 망치고 소위 말해 걔네들의 단가는 해외 쪽에 이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면서 모든 단가를 다 낮춰서 제값을 받기 어렵고 소위 말해 그런 판을 만들어 버렸었는데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게 하나. 그리고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전기료를 싸게 하지 않겠다는 게 상당한 포인트고요. 전기료가 올라가고 그러면 큰 틀에서 우리나라는 뭐 내년 1년만 뭐 6개월만 보시는 게 아니라면 1년, 2년을 본다면 우리나라 화학이나 정유나 이런 철강 같은 기업들은 이제 제값을 받기 시작하거나 수출을 빈번하게 중국이 제한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회는 상당히 크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사실 배터리나 이런 걸로도 수급도 경쟁해야 되고 CATL이 좋나 우리가 LFP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사실 고민하지만 그 고민보다 오히려 화학이나 정유나 이런 철강 같은 과잉 산업 때문에 망가졌던 산업들은 오히려 중국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긴 그림에서 지난 10년 사이클이 앞으로 크게 바뀔 거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조금 고전은 있는데 큰 그림에선 중국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비자 물가로 크게 중국이 전가가 안 됐거든요. 중국은 그랬죠. 네, 중국은 그랬고 당연히 글로벌리 지금 유로존이나 미국의 경우도 유가 요인도 있겠고 병목 현상도 있고 이제 수요 요인도 있는데 저는 중국이 이번에 팬데믹 직후에 2년 동안의 부양책을 안 쓴 것도 있는데 팬데믹을 지금 쟤네가 제일 먼저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 방역에 나름 자기네들 수치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간에서 소비가 잘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병목 현상이 좀 많이 완화되면 글로벌 CPI나 이런 쪽의 영향도 중국이 줄여줄 거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아주 가파르게 회복되는 국면이 중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쉽진 않을 걸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이렇게 부양을 안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로존 미국이나 이런 쪽도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로 계속 끌고 가진 않을 걸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중국을 보는 입장이니까 공급자 역할에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보시는 그림 제가 하나 좀 띄워놨는데 중국의 내년에 주도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중국이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중국의 그 제조업의 순이익이 전체 이제 상장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무려 이번 3분기에 40% 여기 35%까지 제조업 비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정말 10년 만에 정말 엄청나게 호황이었던 거고요. 그 중에서 24%라고 제가 표시한, 그러니까 35.7% 중에서 24%가 후방 제조업, 지금 아시는 석탄, 비철, 철강, 화학, 건자재 이런 애들이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이번 3분기에 잘 나왔는데 주가는 10월부터 죽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후방 산업의 이익이 11.7%라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전방 산업, 즉 이 원재료를 떼다가 물건을 만드는 자동차나 기계, 건축 이런 기업들인데 얘네 이익이 상당히 눌린 거가 확인이 되시죠? 네. 전방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제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 전방 산업을 뻗게 만든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이게 지탱하기 어려운 원재료 가격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보시는 후방 제조업 쪽의 석탄이나 비철, 철강, 화학들이 주가도 그렇고 상품 가격도 유사한 것들이 좀 계속 빠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이번 전망에서 원래 했었고 10월에 조금 폭락이긴 하지만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도주는 당분간은 요 제조업에서 고르더라도 전방 제조업이나 수출형 산업들이나 오늘 또 반도체가 보여줬지만 중국도 역시 반도체가 좋았는데 보편적으로 원재료 떼다가 하거나 아니면 수출 관련 기업들 중에서 좀 전방에 있는 기업들 혹은 반도체처럼 가동률에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확인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1분기까지 좋을 걸로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방과 후방에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네. 이런 추세가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는 형태로 약간 지금 중국은 보여지는 상태라서 이게 결국에는 전가를 시키면 제일 좋은데 전방이 못 받아들이는 가격이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설치량이 안 나오는 이유가 폴리실리콘이 너무 미친 듯이 올라서 이거에 대해서 그 설치하는 모듈 업체들이 지금 중국 현지에도 제가 친구가 있지만 거의 파업을 하고 배째라고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강행을 하고 있고 설치를 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떼다 쓰는 유리 가격이나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전방이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쉽지만 다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마진 스퀴즈가 생긴 쪽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수요가 좀 내려가는 형태가 현지 중국에서는 지금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이 이렇게 좀 불균형한 상황이 좀 균형을 찾는 과정까지가 내년 1분기까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조금 어제 보여드린 차트긴 한데 이 주도주 찾는 거에서 중국에서 꼭 보셔야 되는 차트 하나를 제가 펼쳐놨는데요. 네. 올해 중국에서 대출이 나간 것 중에 중장기 대출 중에서 위에 이렇게 고공행진에서 26%라고 표시된 건 제조업이고요. 제조업 쪽으로 중장기 대출이 10년 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밑에 내려간 거는 서비스업과 부동산입니다. 중국 쪽은 이제 부동산이나 지방정부 쪽에 돈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원천 차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제조업 쪽으로 돈이 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결국에는 돈들이 가는 쪽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도주는 큰 그림에서는 제조업 쪽 그리고 공동부유 같은 이런 그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을 워낙 괴롭히다 보니까 B2B 사업 모델을 가진 제조업 기업들을 좀 찾으셔야 되고 하필이면 이게 상해 심천이라 불리는 본토 증시가 시가총액 한 70% 가까이가 제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토 증시가 아마 계속 유리할 것 같다. 이게 비단 지금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거 규제 때문도 있지만 홍콩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상장한 알리바바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70%가 여기에 상장된 홍콩이나 이런 데들이 서비스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정책에 대해서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그림이고요. 보시는 그림은 이 제조업 쪽이나 신재생 쪽으로 좀 돈이 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좀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게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뭐 이거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그렇지만 석탄이 이 난리가 난 게 결국에는 뭐 호주하고 분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마이너한 이슈들이었고 결국에 올해 석탄이 저렇게까지 문제가 생긴 거는 공급을 못해서고요. 공급을 못한 건 석탄 업체들을 괴롭혀서 그런 거고 석탄 업체들이 괴롭힘을 당한 거는 결국 이 탄소 저감 관련된 탄소 중립 관련 플랜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계속 에너지 전환 위험이 좀 생기더라도 신재생으로 강요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설치 쪽이든 원재료 쪽이든 중국의 신재생 쪽은 거의 답처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돈이 가는 쪽은 계속 신재생 쪽에 대한 어떤 대출 지원이나 채권 지원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체제상 마음 먹으면 그냥 이렇게 간다고 네, 보면 뭐 되는 야당이 거죠. 없는 국가고 어차피 뭐 그 중국을 저희가 감정적으로 싫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구력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면세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하이난 면세점도 어떻게 이제 했는지 알 수 있고 뭐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지구력이 좋기 때문에 본토의 제조업 쪽에서 지금 저희가 신재생을 계속 골라드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돈이 갔고 또 중국 정부가 지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무식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태양광, 풍력, 무슨 뭐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고 내년에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는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ESS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중국의 특고압이나 송배전 설비 관련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골드러시 때도 결국엔 청바지 판 사람들이 돈을 벌었듯이 결과적으로 설치 쪽이나 원재료 쪽도 있지만
그리고 그 관련된 캐펙스 투자,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 그런 쪽의 관련 기업들도 좀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계속 그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중국의 전기료 상승에 대해서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네. 그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이 그 나쁜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전기료 상승을 시도하고 있고 이 전기료 상승이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중국의 화학이나 철강 이런 대표적인 에너지 소재 쪽의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기업들이 정말 오랜만에 기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도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결국에 이 전기료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발생할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정부가 계속 탄소 중립을 밀어붙이면 네. 뭐 석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올라갈 위험이 있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마,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 공급보다는 정치적인 걸로 지금 눌러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정책을 계속 쓰면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나 이런 쪽에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네. 병목 같은 현상들이 좀 계속 일어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아마도 올해같이 이렇게 무슨 뭐 중국의 9월 달에 뉴스 보시면 신호등 꺼진다고 그러고 네네. 촛불 켜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올해 상반기하고 작년 하반기 즉 최근 1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의 가동률은 역대급이었었습니다. 네네. 다른 나라 공급 못하는 걸 본인들이 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호황이 계속 반복되면 말씀하신 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꺼야 될 정도의 전환 위험이 생기거나 석탄 가격이 폭등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석탄 가격이 올라간 거는 석탄 기업을 괴롭힌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가동률도 올라가고. 네. 네. 그럼 내년에 글로벌 수출이나 중국의 어떤 제조 가동률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품 가격이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공급 쪽의 이슈나 석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는 가정이라면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규제를 했다고 해도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수요가 제조업의 가동률이 이번 피리어드에서는 정점을 한번 찍고 내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것 같고 지적하신 대로 매년 뭐 겨울이 되거나 여름이 됐을 때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특정 품목, 지금 요소수 얘기도 나오고 마그네슘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중국에서 공장만 끄면은 우리나라 의존했던 것들이 저부가 가치가 많았기 때문에 네. 화학이나 정유나 이런 쪽에서 많이 생길 거거든요. 이런 이슈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석탄 베이스로 하는 일부 품목들의 경우는 여름에 전기나 이런 시즌이 몰렸을 때는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얘네들이 수출 끊어버리면 글로벌 가격이 폭등해서 관련주를 우리가 찾고 이런 공급 사이드의 이제 이슈로 접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전력 대란이나 석탄 가격이 수시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좀 긴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 뭐 시간이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니까 중국 증시 관련해서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띄워놓은 그림은 중국 시장이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상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상해 심천이라는 본토 증시가 있고 네. 홍콩에 이제 2,500개 정도 그리고 ADR이라 불리는 미국 상장 기업들 제일 난리가 났었던 기업들이죠. 큰 틀에서는 중국을 혹시 투자하신다면 계속 그 저희가 이제 올해 많이 빠진 홍콩 쪽의 빅테크나 소비주들이 혹시 이제 내년에 반등하는 기회를 준다면 계속 줄이는 기회로 보셔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쪽이 많이 빠졌으니까 핀테크 많이 빠졌으니까 결국은 이런 산업이 올라가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좀 그러니까 반대로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뭐 항생테크나 이런데 정말 학을 떼신 투자자도 많고 네네. 저희가 이 전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제조업이나 본토 쪽을 좀 더 우위에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큰 틀에서 안 바뀔 것 같은 게 우리나라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을 투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재 네. 혹은 플랫폼 기업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서비스업 쪽에서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줬던 생태계의 어떤 완화적인 정책들은 이제 더 이상은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올해만큼 이렇게 규제 세팅하면서 괴롭히는 게 계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의 기업들의 어떤 수익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10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가정하셔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아까 제가 장기 대출도 10년 만에 제조업 쪽으로 몰리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가격보다는 정책 방향성이 중국은 더 편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혹시 배탈을 내시고 내 포트에서 그래도 미국이 내년에 좀 주춤한데 중국을 좀 채우고 싶다라고 그러면 알리바바나 바이두가 물론 싸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건 PER이 낮지만 PEG는 높아서 즉 EPS 증가율 자체는 저희가 높을 수도 있는 즉 수익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조금 비싸 보이더라도 CATL의 조정을 기다리면서 계속 채우면서 본토를 보시는 게 저는 낫다라는 게 생각이고 중국 정부 생각은 안 바뀐다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2차 제조업, 3차 제조업이 이제 제가 서비스업으로 나눠 놓은 건데 진한 초록색 선이 상해 심천의 4,400개 종목의 A주로 불리는 시장인데요. 2차 제조업이 아무래도 66.74%로 지금 높죠. 제조업이 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 제조업은 구조조정이 돼서 상장한 1등 기업, 즉 포스코나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은 걸러져서 이제 남은 살아난 그 생존자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재생 쪽의 신형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본토가 수급적인 기회,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당위성, 신재생 쪽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긴 그림에서 1, 2년을 본다. 중국을 조금 가지고 뭔가 엣지를 내신다 그러면 소비나 플랫폼에서 엣지 내시기보다는 중국의 차라리 성장주를 노골적으로 키운다는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상해 과창판이라고 불리는 스타 50 같은 지수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꼭 매수하셔야 된다 이런 추천인 부분이 아닌 게 네네. 조심스럽죠. 근데 이게 네. 저희는 좋게 보고요. 이게 과창판을 왜 보셔야 되냐면 반도체나 소부장 기업들을 상장시키는 인덱스고요. 이게 상해에 이제 이번에 설립된 게 2019년 6월인데 시진핑이 이제 본인 자존심이 좀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독일식, 한국식, 대만식 제조업의 육성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고도화나 서비스업 위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미국이 아니고 서비스업이 혁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 위주로 가겠다는 게 소득 만불 이후의 중국 정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 기업들이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게 다 주식 채권 이런 데서 확인되는 게 상해 과창판에 좀 몰려 있고 쉽게 가열되기 쉬운 지수가 이 스타 50 지수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내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을 거로 말씀을 드렸고 중국의 금리가 많이 못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내려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성장주를 고르셔야 되는데 괜히 중국에서 성장주 개별 주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복잡하시다면 상해 과창판 그러니까 스타 50으로 불리는 지수를 조금 씹는 전략도 상당히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서 네, 아까는 제조업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지금은 과창판, 성장주를 말씀하시고 네, 네, 네.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가 아니면 따로 그 상해 시장에서는 이제 큰 A 시장에서는 제조업이 좋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알파를 내기 위해서는 과창판을 투자하는 게 좋다. 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큰 범주에서 제조업 안에서도 성장형 제조업이 있을 거고 저희가 테크로 얘기하는 것과 네네. 뭐 반도체 테크 혹은 신재생 쪽도 다른 성장형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도 많이 빠진 중국의 이런 시클리컬이라 얘기하는 전통 제조업은 네네. 가치 주제에 좀 가깝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에너지 소재 같은 일반적으로 올해 가격이 올라서 했던 애들은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장형 제조업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한 축이 신재생이고 또 한 축은 반도체나 소부장이 많이 들어간 테크가 많이 들어간 상해 과창판도 추천드린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스위칭해서 중국 제조업의 기업들을 약간 가치주형, 성장주형을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조금 본토가 유리하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중국 본토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에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 같은 거 운영하면서 네. 항상 수급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저 이런 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네. 중국은 막 규제한다고라고 한 8월부터 규제가 시작됐는 그 테크 업체들 막 규제하고 이럴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수급을 보고 싶은데 정보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본토 쪽에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지난 8년, 그러니까 후강통 시작한 게 2015년 10월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연도별로 월간으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제 외국인 순매수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이 0인 거죠, 매년. 근데 매년 계속 그 선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3,199억 위안이라고 제가 10월 기준으로 찍어 놓은 게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건데
좀 배 아프게도 중국 쪽은 올해 들어서 순매도한 날을 좀 손꼽아야 될 정도로 대부분의 날은 순매수를 했고 산 거는 당연히 홍콩이나 ADR을 줄이고 A주인 상해 심천 시장을 산 거죠. 아니 그렇게 규제를 막 하고 네. 주가가 안 좋은데도 외국인들은 계속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생각은 가서 이제 뭘 샀는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B2B 제조업을 산 거고 기존에 얘네들이 많이 오버웨이트 돼 있다고 하는 즉 편입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들이 똑같이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마오타이나 항소제약 같은 대표적인 소비재 빅테크 1등 기업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규제를 받고 하면서 원래도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 A주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영향을 받고는 있는데 채울 걸 뭘 찾을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스위칭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199억 위안이면 대략적으로 한 500억 달러 되는 거거든요. 올해 들어서 순매수가. 근데 뭘 샀냐면 지금 보시는 막대 그래프는 외국인이 들고 있는 업종별, 그러니까 포트가 100이라고 친다면 뭐 지금 음식료가 제일 많은 거고 헬스케어, 가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에메랄드빛 초록색 선은 작년 말 기준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10월 달 들어서 회색 선 막대 그래프가 올해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고 변동을 보여드리는 건데 점을 찍어 놓은 게 플러스이면 많이 더 편입한 것들이고요.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 줄인 것들입니다. 음식료 마이너스 5.2%나 줄였죠. 이게 제일 많이 줄였네요. 네, 이게 백주라든지 네,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중국의 광천수 업체라든지 이런 애들 해천미업이라 조미료 업체 이런 것들 줄인 거고 제가 제일 불안한 건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제조업을 사고 있다는 거죠. 보시는 신재생 배터리가 6.6%포인트 정도 포지션을 올렸고 그게 왜 불안하세요? 우리나라랑 수급 경쟁을 하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를 꼭 줄이고 가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 더러울 때 중국에 가서 계속 채우고 있는 것들이 주로 제일 많이 사는 게 올해 들어선 CATL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쪽 입장에서는 계속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그 배터리 같은 애들입니다. 네, 화학 업체들이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제 본토는 플랫폼 기업들이 다 역외 상장했기 때문에 본토에는 그런 내노라는 그런 빅테크 없잖아요. 대부분 다 홍콩이나 ADR에 있고 여기에는 대부분 하드 제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쪽을 가서 산 거고 중국 외국 애들도 이제 더 이상 중국 하면 무조건 먹고 마시고 쓰고 소비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소비재를 살 수도 있는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소비재는 딱 EPS가 는 만큼만 이제 좀 가는 시대가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여전히 그 규제 압력이라든지 고마진을 가져가는 게 중국은 소비재가 좀 불편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결국에는 중국에서 계속 제조업을 조금 골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제조업을 좀 보시는 것도 우리나라를 쫓아오니까 의미도 있고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의미도 있고 중국이랑 이제 외국인이 어떤 스탠스인지도 보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약간 뭐 분산 투자나 해지 역할도 하겠네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빠지면 저쪽이 올라간다든지. 네, 완전히 이제 경쟁하는 건 배터리나 전기차 같은 거나 화학 이런 걸 거고 뭐 중국엔 있는데 우리나라 없는 게 있고 뭐 특히 뭐 저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압도적인 반도체는 중국에 없기 때문에 대신 중국 쪽에 뭐 팹리스라든지 소부장 업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상해 과창판이라는 스타 50 지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 수급도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중국의 주도주가 첫 번째로는 신재생하고 아까 테크 좀 말씀 좀 드린 것 중에서 중국 쪽 ESS 쪽이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개화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죠. 지금 뭐 당연히 화학 베이스보다는 뭐 수력이라든지 이제 물 관련된 걸로는 많이 하고 근데 중국이 아시겠지만 서쪽에서 아무리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해도 끌어오는 것 자체가 동부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부나 중부에서 많이 쓰는 애들이고 이거를 저장하는 개념도 사실은 크지 않았었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신형 인프라라는 걸 많이 하죠. 예전에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아시는 대로 굴삭기가 팔리는 전통 인프라를 하고 땅을 팠는데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제한적인 지방정부의 돈에서 계속 이런 충전 시설이라든지 ESS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쪽의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그리고 또 배터리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도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ESS나 특고압이나 송배전설비나 이런 쪽에 조금 전력 사이클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에 가까운 이런 애들을 좀 더
많이 보자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종목까지는 안 가져왔는데 전망은 이제 다음 주에도 저희가 종목을 뽑아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대표 기업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펙스 쪽에서 중국에서 좀 보실 수 있는 분야는 다 제조업이 좋은 건 아니고 이 보시는 그림은 초록색 선이 팬데믹 이후에 업종별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한 애들입니다. 증가율이고요. 그 보시면 IT 하드웨어는 팬데믹 이전 5년에도 연평균 15% 이상씩 설비 투자를 했고 팬데믹 이후 2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CRO라든지 바이오테크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의외로 중국이 지난 팬데믹 이전에 5, 6년 동안 계속 투자를 안 했던 화학이나 철강이나 비철 이런 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중국에서 뭐 증설만 한다고 그러면 화학하고 철강은 그렇죠. 난리가 걱정을 났었죠. 많이 났잖아요. 네. 이거는 고도화 쪽 투자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거 뜯고 설비 교체를 하고 탄소 배출 줄이는 쪽이나 신재생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저는 저희가 이제 좀 파악을 해보면 그냥 늘어나서 석탄 베이스거나 이런 식으로 카바이드 공법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고도화의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5, 6년 동안 보시는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수요는 우리가 뭐 예전에 CTO나 뭐 중국의 화학 증설 이런 거 걱정하시는 거랑 좀 다른 개념. 공급 과잉의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 그러지 않고 네. 생존한 자들이 지난 7, 8년 동안 과잉이었다가 이제 열의 기업은 죽었고 상위 업체들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고도화하는 수요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는 제조업 쪽에 선호도를 제가 말씀드렸고 설비 투자라는 한 산업을 모아 보면은 여전히 뭐 IT 하드웨어 쪽이 보여지고요. 테크 쪽.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세세하게 뭐 SMRC를 투자하거나 개별줄 투자하시기보다는 상해 과창판을 제가 아까 추천을 드린 거고 중국의 제약 쪽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테크나 이런 쪽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국의 이제 화학이나 철강 이런 경우는 1분기에 충분히 중국도 이제 시클리컬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대표 기업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뭐 화학의 만화화학이라든지 철강의 뭐 바오강 같은 그런 우리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꼭 안 사시더라도 외국인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같이 연동되기보다는 롱숏으로 또 우리나라 중국 제조업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기업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국이 그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들도 있어요. 이건 업종의 대표주들만 찾으시면 되는데 내년에 중국이 좋아지는 쪽은 제가 아까 생산자 물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생산자 물가만 오르고 소비자 물가는 중국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회색지대에 있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그들한테서 원재료를 떼다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마진이 이제 좋아지는 애들이 될 텐데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이제 중국에 이것도 역시 전자, 신재생 이런 애들이 좀 많고 가전이나 또 음식료, 소매 유통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년에 무조건 빅테크 플랫폼 보시기보다는 중국 본토 쪽에서 소비재를 사시더라도 상대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이런 소매 유통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 빅테크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하면 이 중국의 이런 소비재 1등 기업들이나 또 BAT 같은 기업들 이제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상단의 그림이 A주 기준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소비재들 지금 뭐 항서제약이라든지 유명한 소비재 1등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PR이 사실은 1월 달에 50배까지 갔다가 30배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보통 얘네들이 ROE가 굉장히 10%대 두 자릿수고 매년 이익 성장률이 20-30%대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정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소비재를 다시 사셔도 되거나 소비재에 준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PER은 이렇게 30배로 빠져 있는데 밑에 보시는 이제 텐센트의 경우는 EPS 증가율을 제가 그려놨는데 PEG 계산을 하려고 제가 그런 거거든요. 말 그대로 상당히 이게 EPS 성장성 자체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플랫폼이나 소비재 기업들은 지금 충분히 담으셔도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줄이기보다는 상반기에 이제 소비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올 때 줄이실 기회는 줄 텐데 큰 기대 어떤 수익률을 가져가시기 좀 그런 게 상대적으로 그 어떤 생태계나 규제 틀 안에서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조업 성향으로 가진 종목들을 중국에서 좀 보시고 본토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 성장률이 저렇게 낮아진 이유는 규제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결국 사람이니까 네네. 각종 규제가 뭐 게임 쪽도 나오고 차단을 시키다 보니까 추정치가 내려간 거고요. 당연히 추정치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요새 솔직히 중국 쪽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는 그냥 주가랑 같이 다니거든요. 네. 그 예측성이 거의 없고 사측도 가이던스를 낼 수가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중국은 정책이 불확실성이 이 어떤 규제 쪽에서는 특히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추정치가 많이 내려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내년에 규제를 더하기보다는 그냥 모니터링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직은 중국에서 어떤 게임 교육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조금은 규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회복은 주겠지만 큰 틀에서 예전 같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보시던 주식은 주도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미 가정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14차 5개년 계획에 쌍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소비를 살리겠다. 네. 그래서 소비지 기대 굉장히 많이 했었고. 네. 네, 우리가 언제까지 제조업 가지고 먹고 살 거냐, 뭐 기술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런 테크주들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거의 뭐 반년 만에 이게 정책이 또 바뀌는 건가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네. 들어서 규제도 굉장히 밀도 있게 나오고 팬데믹 이후에 중국 수뇌부가 생각이 막 바뀌는 걸로 보이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내년에 또 가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올해가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였고 그 아시는 대로 당 창당 뭐 70주년이 100주년 얘기하면서 긴 그림에서 좀 제시를 한 거니까 일단 뱉은 말에 대해서는 한 2, 3년짜리라고 보여져요 최소한. 네, 그래서 그 규제 쪽에 괜히 또 그 어떤 정책과 싸우시기보다는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이 그냥 노골적으로 키우는 쪽을 보시거나 그걸 직접 투자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그럼 걔네들 밀어주는 쪽이 과연 원하는 대로 과창판이 오르고 CATL이 가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우리 쪽에도 수급 쪽에 영향을 주니까 이제 판단하신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들 중에 좀 변동성이 없이 좀 오랫동안 가져갈 만한 정책들을 잘 판단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중국 네, 같은 저희 경우에는. 역할이 이제 수시로 좀 이런 거 업데이트 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정책이 조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은 국내 투자하시면서 참고하신 측면에도 또 자료 보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갖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주자주 나와주셔서 끝내시면 안 돼요.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질문 더 하나. 할 건데. 내가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네, 먼저 말씀. 곤란한 질문 할 거라서.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전 마무리 질문이었어. 조금 곤란한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네네네. 저도 사실 뭐 중국 투자하고 있고 예전부터 중국을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펀드 간접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뭐 직접 투자도 하시고 이제 미국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많이 오른 미국과 많이 하락한 중국 아 이거 궁금하네요. 내년에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둘 중에 하나만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이런 거. 그러게요.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을 네네, 세이지 하시라는 받아보실 때. 의미에서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좀 옳은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뭐 저는 여쭤보시면. 내년에 대해서는 성장주들은 자신이 있는데 네. 중국, 그러니까 미국을 줄인다는 의미는 사실 미국 시장을 이제 가정을 안 깔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주식이 리스크 오프인 것 같아요. 다 죽는 거고. 네, 이거는 너무 미국이 커졌기 때문에 네네. 커졌고 많이 뿌렸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무너지는 거를 가정하고 해주식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진 않은 상황이라 보고 뭐 나름 제가 이제 핑계지만 뭐 대략적으로 저는 한 7대3 정도 비율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미국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신 경우가 해외 주식이 많은 편이라서 네. 중국 포지션은 한 30%까지 가져가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완전히 양자택일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곤란한 질문이네요. 저는 뭐 중국 쪽 펀드만 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주식은 못 하고 펀드만 하고 있지만 뭐 지난 4년 같이 이렇게 편하게 중국 1등주들 전반적으로 좋았고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같은 1등주라도 제조업이나 조금 다른 1등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중국에 투자 관심 있는 분들께 이제 뭐 남기실 말씀을 좀 간단하게 여쭤볼까 했는데 충분히 앞에 하신 내용에서 반영이 된 것 같아서요. 2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2부 이 시간은요.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